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자각, 깨달음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쓴 다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질문을 종합해보자 사람들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일상의 장애가 드러났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좌절, 스트레스, 다양한 위기들처럼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돼 버리고 그 부정적 감정이 건강, 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원치 않는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놓아버림인 거죠. 오늘부터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질문이 생겼던 부분들을 더 깊이 알아볼게요. 먼저 놓아버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괴로움의 주된 원인인 애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착은 무엇이고 놓아버린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애착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건 반드시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해. 라고 매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특정 대상에 찰떡처럼 딱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 돈, 성공, 과거의 기억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까봐 늘 불안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거나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강한 애착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꽉 쥐고 있던 마음의 소나기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들, 두려움, 불안함, 분노, 슬픔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며 그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감정에 원래 있던 평온함과 자유가 드러나게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건강, 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원리인 거죠. 놓아버림의 결과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과 성공과 명료함과 진리를 가리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다시 밝아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자신을 알 필요가 있어요.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괴로움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배경음악처럼 깔려있기 때문이죠.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강박을 열정이나 책임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더 공부해야 하는데, 다음 프로젝트 준비해야 하는데 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있는 상태예요. 또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엔 화가 쌓이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서 자신이 겪는 정서적 고통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평소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준비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정도는 걱정해야지 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 의식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중독되어서 불평, 불만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경우입니다. 늘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화를 내고 화를 낼 때 일시적으로 힘이 생기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이 나를 갉아먹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감정을 붙들고 있게 된 경우죠. 이러한 사례들처럼 우리는 이것을 노력이나 성격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는 붙들고 있는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어떤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고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 보자고요. 제 경우는 더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뭔가를 더 해야 해 라는 것인데 유튜브 영상도 더 만들어야 하고 퀄리티도 더 올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더 유익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알아차리고 더 많이 지금 이 순간으로 오고 더. 하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많고 움직임은 적어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마음 관련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제 상태에서 저는 무엇을 놓아버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마음은 늘 배고픈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부족하다라는 결핍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야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채찍질을 멈추면 나는 게을러져서 망할 거라는 생각에 대한 애착입니다. 제가 놓아버려야 할 것은 나는 채찍질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불신과 두려움인 거죠. 또 영적 완벽주의도 있어요. 더 많이 알아차려야 하고 더 많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 공부마저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올린 겁니다. 더 잘 깨달아야 한다는 영적 탐욕을 놓아버리고 노력하기를 멈추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무거운 나를 허용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이 아닐까 느껴집니다. 종합해보면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더 해야 한다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네요. 이제 발견한 꽉 쥐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려 봅시다.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저항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기. 자주 부정적 감정이 떠오르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마치 그 감정의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튜브 조회수나 댓글을 확인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불안한 순간인데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악플이 달리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이때 느껴지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저항을 시작하면 자꾸 유튜브를 들어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를 들어가 확인하기 전에 올라오는 불안감을 허용하고 느껴주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하기 전에 올라오는 이 불안을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느껴줍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캐치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안이 올라오도록 놔두는 거고 느껴주는 것은 불안이 어떤 느낌인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2단계, 생각의 전원 끄기. 저의 불안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삶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나에게 의존하게 되고 나는 자꾸 조회수와 악플을 애착하게 됩니다. 이때 불안은 생각을 함께 일으켜요. 그리고 이 생각이 불안을 더 키우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 그래. 악플이 달리면 어쩌지? 조회수가 낮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불안함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에 집중하고 생각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집중과 의식을 느낌으로 가져옵니다. 불안이 가져오는 신체적인 감각,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불안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이 깊어질수록 불안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안을 관찰하며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이 또한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계속 나의 의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식을 느낌으로 가져옵니다. 3단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지켜보기.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붙잡아두지 않고 저항하며 억지로 막아서지 않으면 감정은 제 스스로 에너지를 태우고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내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마 감정이 저절로 풀려나면서 이와 관련된 생각이 반전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거나 어쩌지 하는 생각이 감사함이나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로 바뀝니다. 평정심 상태로 오기도 하고요.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이 멈추면 감정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통과해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감정을 꽉 붙잡고 생각을 꽉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던 나 자신이 웃겨 보여서 웃음이 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어떤 감정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감정은 억눌려 있고 또 어떤 감정은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감정을 붙잡고 있거나 감정에 저항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항복기제라고도 하죠. 책 놓아버림에서는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기제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감정과 경험을 모두 마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을 잘 관찰해보면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폭발시킴으로써 마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놓아버림은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요. 감정은 왜 똑바로 마주해야 할까요?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폭발시키면 그 감정 에너지는 내 안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에너지가 쌓이면 더 자주 감정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말장난이나 별 뜻없는 단어나 말투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외로움이나 불안함, 지루함을 쉽게 느끼면서 감정을 해소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 색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돼요. 슬픔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슬퍼 보이고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의 거울이기 때문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 안에 품고 있는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지만 마주한 감정은 에너지를 다 쓰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럼 감정 없는 무감정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고 실제로는 감정에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에 자유로워지면 솔직해지고 솔직해지면 표현하는 것도 자유로워져요. 표현이 자유로워지면 자신의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무감정 인간처럼 보일 때 잘 관찰해보면 사실은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억누르는 것이 편해진 겁니다.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진 거예요. 생선장수와 꽃향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평생 생선을 팔아온 생선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생선 비린내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선장수가 장사를 하러 먼 도시로 나갔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는데 마침 마음씨 좋은 꽃집 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꽃집 주인의 집은 온통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손님방에는 가장 향기가 좋은 장미와 백합을 가득 꽂아두었어요. 꽃집 주인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히 주무시게 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선장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난생 처음 맡아보는 진한 꽃향기가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지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던 생선장수는 결국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짐 꾸러미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 바구니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선 바구니를 머리맡에 두고 코를 킁킁거리며 비린내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마음이 편하네. 그제야 생선장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느껴온 걱정, 불안, 우울이라는 감정의 비린내에 중독되어 있어요. 막상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안해하면서 다시 걱정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마치 생선장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생선장수가 꽃향기를 거부했듯 우리도 감정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것을 호킨스 박사는 에고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꽃향기가 낯설더라도 그 향기에 익숙해지는 연습 중 하나가 놓아버림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버림을 연습할까요? 우리 일상에는 연습할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쇼츠나 릴스를 보려고 폰을 잡기 직전 또는 폰을 잡은 직후 자신의 내면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쉬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가 담긴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생각 자체보다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정적을 참을 수 없는 비비 꼬이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재밌는 것, 도움되는 것, 자극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결핍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폰을 들었을 때도 야식을 시키기 위해, TV를 켜기 위해, 컴퓨터를 켜기 위해, 책을 펼치기 위해 등등 어떤 행동 직전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잠시 몸을 멈추면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더 쉽습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목이 타는지, 배가 꼬이는지, 명치가 간질간질한지, 내 몸 어디에 그 느낌이 머물고 있는지 신체 감각에 100% 집중해 봅니다. 특정 부위에 느낌이 알아차려지면 그 느낌이 점점 줄어드는지 커지는지 지켜보면서 느낌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느낌에 저항할수록 충동의 에너지가 커지고 저항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사라지거나 긍정적 에너지로 바뀝니다. 신체적 느낌이 아닌 직감적인 느낌으로 오기도 해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선택권이 생기셨을 거예요. 습관대로 하려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쇼츠를 보려다가 달리기 하러 나갈 수도 있고 야식을 시키려다가 책을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행위를 의식적인 선택의 행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 놓아버리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니다. 놓아버림은 부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생기는 압박을 없앤다. 호킨스 박사는 외부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내 안에 감정 버튼이 자극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며 휘둘리는 상태. 이것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안에 반응할 감정 찌꺼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응할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느끼기 싫어서 멀리했던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놓아보세요. 저항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밝고 맑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붙잡고 있다, 감정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때 무엇이 생각과 감정을 붙잡는 걸까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우선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것을 지각합니다. 그러면 그 감각 정보를 우리는 알아차리죠. 알아차림은 단순히 아는 상태이지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난 후 우리는 그것을 붙잡거나 흘려보내요. 이때 무엇이 붙잡는 현상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붙잡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나도 모르게 자꾸 붙잡으니까 할 일을 앞에 두고 하지는 않고 자꾸 딴 길로 빠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붙잡는 놈이 뭔지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게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자아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아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 감정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며 그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즉 자아가 그 감정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으려는 성질, 이것이 바로 붙잡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자극도 없고 생각도 감정도 없어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아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자아는 끊임없이 나의 것을 찾으면서 생존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를 붙잡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과학적인 관점인데요. 감각이나 생각이 일어나면 이때 전두엽, 이성의 뇌가 개입해서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의지적 주의가 발동돼요. 의지적 주의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세 번째는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를 상카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기억이나 습관에 따라 특정 감정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관성과 같은 겁니다. 붙잡는 주체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강력하게 돌아가는 마음의 습관 자체가 붙잡는 행위,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저는 할 일을 앞에 두고 자꾸 딴 길로 빠져 시간이 삭제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아의 본능, 뇌의 의지적 주의, 오래된 습관,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니 그저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인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현상이고 그것을 붙잡는 현상 또한 조건 반사였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자꾸 딴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할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비추어 볼 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나 더 재밌다고 느꼈던 것은 일부러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몰입이 되었던 거죠. 자극에 대한 자아의 동일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뇌의 집중 기능, 재밌는 건 자꾸 하려는 오래된 습관이 어떤 일들은 자동으로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자아가 동일시하려는 힘이 약하면 붙잡고 몰입하는 힘도 약해진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대충 적당히 남들 듣기 좋은 것 말고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 이것을 할 때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몰입되는 것.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끼시나요? 갑작스런 질문을 제게도 해보니까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쇼츠를 볼 때 물론 즐겁고 몰입은 되지만 행복하거나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벌 때 즐겁고 몰입되고 행복하고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뭘까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답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오는 것이 노력이 필요한 걸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밥 먹을 때는 즐겁고 몰입되고 행복하고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밥 먹을 땐 쇼츠도 안 봐요. 저는 밥 먹는 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가끔 밥 먹는 것도 있고 몰입될 때가 있어요. 영감이 쏟아지듯 떠올라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 때였죠.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몰입되는 포인트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글로, 영상으로 표현할 때 평소에 눈치채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나를 알아갈 때 즐겁고 행복하고 몰입되고 뭔가 중요한 걸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과 관련된 책을 읽고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살펴봤듯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자아도 나고 뇌의 기능들도 나고 자극에 조건 반응하는 습관도 나고 몰입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나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나죠. 그리고 이 변화하는 나가 생명력을 가지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분리된 나를 통합하는 과정이 나를 알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저는 나를 더욱더 분리하고 나눠서 더 좋은 나만 가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싫은 나는 버려버리고요. 호킨스 박사의 책 놓아버림에서는
우리의 자아와 습관과 본능들을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 불안, 욕망 같은 생존 본능들은 사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에너지일 뿐이니까요. 놓아버림에서는 이것을 항복한다고 표현합니다. 패배에서 무릎 꿇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싫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없애려 하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그저 지켜봐 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휩쓸려 행동하지 않고 그저 그 에너지가 다 타오르고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히 길을 터주는 것. 이것이 놓아버림인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도록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됩니다. 나를 조급하게 했던 두려움의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용기의 에너지로 변형되고 나를 산만하게 했던 욕망의 에너지가 진정한 몰입과 창조의 에너지로 변형돼요. 결국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밀어내던 것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될 때 분리되었던 나는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 회복의 방법은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이고요. 화해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서로 싸우는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 어쩌면 나를 알아가는 것이란 나를 사랑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사랑할 때 더 알아차릴 수 있고, 사랑할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놓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놓아버림에서는 마지막 장에 다양한 질의응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옴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질문, 저는 오랫동안 영적인 길을 걸었는데 왜 아직도 부정적 감정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영적으로 발전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천사인 양 부정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공동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도 부정적 감정이 있는 것에 짜증을 내고 거기에 죄책감과 자기 불만이 겹칩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감정은 일시적이고 발전하려는 의도는 변함없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되려는 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놓아버리세요. 자신이 타고난 인간적 측면과 신경계에 따르는 뇌 기능에 대해 연민을 가지면 한결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야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일에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그에게 붕괴한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상황에서 놓아버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채고 이를 인정한 다음 감정적 상태에 탐닉하기보다 감정을 치우는 일에 들어갑니다. 일터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제하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올라오게 놔두세요. 그런 다음 주의를 감정에서 다른 데로 돌리세요.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없어지게 하세요. 질문, 주의를 부정적 감정에서
다른 데로 돌릴 것을 권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억압은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을 자각 밖으로 밀어내어 상대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주의 전환은 부정적 감정에 탐닉하지 않을 것을 택하는 행위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인간적 일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나아가 감정을 없애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은 평화와 조화, 일의 완성 같은 더 높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거나 창문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거나 커피 한잔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이에 감정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질문. 어김없이 기법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감정들은 자주 재발하는 것 같더군요. 답변. 부정적 감정이 자주 재발한다면 재발 패턴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부모나 기타 가족이 하는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거나 자신이 속한 문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은 각 문화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감정 반응의 바탕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패턴을 살펴보고 그런 패턴을 놓아버리세요. 질문. 놓아버리려는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면 어쩌지요? 답변. 어떤 상황에 항복할 것을 거의 강요받다시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카르마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탐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은 정말로 카르마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많은 이에게 못되게 굴었던 카르마를 갚는 중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취할 만한 행동으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카르마적 패턴에 항복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카르마를 종교 교리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법이라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기본 법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칙은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항상 성자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저는 교사인데 짜증나게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그런 짜증을 극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짜증이 났으면 그렇게 짜증나도 괜찮다는 사실부터 먼저 받아들이세요. 짜증이 완전히 올라오게 놓아두고 거기에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말고 특정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지도 마세요. 짜증에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짜증이 더 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짜증은 단지 부정성의 에너지란 점을 보세요. 이렇게 관찰하면 짜증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에너지를 기꺼이 놓아버릴 것인가? 그러면 대개는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 저는 금실이 좋은 편입니다만 배우자가 짜증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짜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답변. 짜증나도 괜찮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적인 일면일 뿐입니다. 우선 할 일은 상대방이 문제 삼는 바와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개개인 모두 사고방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바가 다릅니다. 선호하는 칠레 온도나 음량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상대가 선호하는 바를 걸핏하면 비판하는 일과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라며 자부하는 일을 놓아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사고방식도 당연히 때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문.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의견 차이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답변. 모든 관계에는 기복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간이라는 상태 자체와 그 상태가 보여주는 모순과 역설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때 당신도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평화롭도록 서로 맞추어 나갑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과 비난, 통제를 놓아버립니다. 상대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벽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벽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벽이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하거나 별난 습관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는 환경이나 관계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과 의견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서로 다르고 어느 나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차이가 납니다. 질문. 아이들을 다룰 때 부모에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은요? 답변. 아이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는 문화적 맥락과 성별, 나이, 도덕관,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원에서는 봐줄 수 있는 일도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음악가에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대하는 것은 상태를 미묘하게 압박해 상대가 무의식 중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은 기대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당구 솜씨가 도사라면 아이의 당구 실력이 형편없을 때 실망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 과보호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부모는 다자란 자녀를 모든 공경에서 구해내는 것을 사랑으로 혼동합니다. 어떤 나이에 이르면 사랑은 때로 엄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가 만든 혼란 상황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게 해 자기 내면의 지략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죄책감을 너무 놓아버리면 기법으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은 없을까요? 답변. 성적 문란 상태는 자존감이 낮고 상대를 이용하려 들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성과 이기심을 놓아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있는 즐거움이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빠르게 커집니다. 성적 문란 상태는 무의식적 공포를 극복해 안심을 얻으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한결 성숙한 관계가 자리 잡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받아들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받아들임이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한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입니다. 받아들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역지사지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안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게 좋은 생각 같았어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의 성격 결함으로 눈이 가려지는 일 없이 내면에 있는 천진한 아이를 볼 수 있다. 가끔 영상에 제 의견을 넣으면 그와 관련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이 감사하고 도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틀린 말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견 없이 책 낭독만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견을 냅니다. 의견이 매번 일치하지 않고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바뀌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 말이 진리다 라고 쓰여있는 책들의 문장들도 나의 변화에 따라 나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억지로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기로 한 거죠. 나를 자유롭게 두기로 결정하니 상대의 말들도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만약 나를 계속 억누르려 했다면 저는 상대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라거나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처럼 말이죠. 결국 지금 제가 해석하는 역지사지는 상대를 이해하려면 나 자신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있거나 가리고 있는 무언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문제는 보지 않으려 하는 그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면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바로 내가 보지 않으려 하는 그것의 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하고 피하려 하고 싫어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정확히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을 푸는 순간, 항복하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도 용서해 과거의 울분을 치유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붕괴했던 사건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카르마적 의미도 그런 선물에 포함된다. 받아들임의 상태는 자신과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줄다리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팽팽하게 서로 줄을 당기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에너지를 보내면 상대도 방어하거나 반격하면서 그 줄을 꽉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받아들임은 내가 먼저 이 줄을 탁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줄을 놓아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길 줄이 없어요. 저항할 대상이 사라지면 상대방도 싸울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신과 상대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분노, 죄책감, 원망은 낮은 에너지고 받아들임, 사랑은 높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화롭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이 에너지장 안에 있는 상대방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공격적인 마음, 낮은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누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에너지적 변화가 상대의 에너지도 변화시키는 치유의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받아들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받아들인다는 건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낸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미움, 분노, 죄책감들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통과해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과정이 받아들임인 거죠. 마음을 열어야 감정들이 통과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여는 걸까요? 가장 쉬운 단어로 바꾸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는 것이고 물 위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눕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빼는 건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이죠. 마음의 힘을 뺀다는 건 생각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생각의 긴장을 푼다는 것은 속으로 계속 뭔가와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싸움을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싸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판사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건 틀렸어. 억울해.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마음속이 시끄럽고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에너지를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저건 틀렸어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테고 그 사건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된 사건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면서 저건 틀렸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건 틀렸어 라는 판단 직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인지하고 느낌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지 느낌이 올라오네? 하고 그냥 그 느낌을 허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느낌을 느끼기 싫어서 저항하기 시작하면 저건 틀렸어, 억울해, 저러면 안 되지 같은 판단을 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옳다 그르다 판단에 집중하지 않고 올라오는 느낌 자체에 집중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으킨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마치 손님처럼 대하면서 마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이 마음 안에서 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어서 오세요 하면서 따뜻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 가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손님이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것은 불안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손님으로 왔을 때 찾아온 불안에 함께 공감하면서 내 안에서 실컷 불안해도 괜찮다는 허용입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에 공감하면 불안해집니다. 이때 잘 관찰해 보세요. 불안한 상태를 허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만약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빨리 내 마음에서 나가라고 재촉하게 돼요. 그런데 찾아온 불안과 다른 느낌들도 마찬가지로 나가길 바라면 바랄수록 더 안 나가고 버팁니다. 반대로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볼일 보고 알아서 지나갑니다.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위 눌렸을 때도 비슷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가위에 눌렸는데 너무 놀라서 안간힘을 써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물론 아무도 제 소리를 듣진 못했지만요. 한번 가위에 눌리니까 며칠 동안 계속 눌리더라고요. 매번 너무 힘들게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다 깼는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또 가위에 눌렸네 하고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냥 잘게 하고 자버렸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알아서 풀려 있었죠. 그 이후엔 가위가 눌려도 무섭지도 않았고 몇 번 더 가위에 눌린 후엔 지금까지 가위에 눌리는 일은 잘 없어요. 가위도 손님처럼 받아들이니까 알아서 갈 때 되면 가더라고요. 정리하면 받아들임은 마음을 여는 것과 비슷하다. 마음을 여는 것은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을 마치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과 같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지만 않으면 알아서 느낌들은 볼일 보고 지나간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놓아버림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호킨스 박사는 책 놓아버림에서 자신의 사례를 들며
항복 기제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호킨스 박사는 젊은 시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병을 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가 언제 쓰러질지를 두고 내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옮기니 박찬준,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몸이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재구실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각의 장애로 인해 식단에 거듭 제약이 생겨 상추와 당근만이 가까스로 안전한 음식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문에 11kg이 줄어 몸이 바싹 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 몇이 저 몸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건 적도 있었는데 53쯤이면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짐작이었다. 당시에 내심 의아했던 점은 이러했다.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해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실을 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 전문직 남성으로서 정신분석을 샅샅이 받고 수많은 양식의 요법도 거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육체적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업무량이 많기는 했지만 운동이나 창조적 활동의 비중도 그에 못지않았다. 목수일, 벽돌 쌓기, 목공예, 건축 디자인을 즐겼다. 더구나 영적인 삶에도 적극적이어서 업무 시간 전후로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했다. 자기 체면, 자연식, 반사요법, 홍채진단, 극성요법, 확언, 유체이탈, 집단 집중 상담, 바디워크 요법, 이완법 등을 체험했다. 이렇게 다수의 기법과 치유 모임, 요법을 활용하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긴 목록의 병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기이한 역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또한 긴 목록의 병과 병에 따르는 끊임없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답은 대단히 강력한 의지인 듯 했다. 의지 덕분에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갔고 효과적으로 재구실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주로 감정이 그런 장애물이었다. 그런 의지력으로 어떤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된 채 그대로 있었다. 과학의 이상은 객관성이다. 객관성이란 감정이 없다는 의미다. 진료 현장과 과학 연구에서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제해야 했다. 특히 위중한 환자를 진료했던 임상실무는 극도의 감정을 억제해야 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어 보였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 깊은 연민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다 보니 감정 억제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억제한 감정에서 오는 압력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커졌고 이로 인해 병이 다양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어느 시점부터 항복 기제와 기적 수업을 연구해 삶에 매일 적용했다. 업무 일정에 바빠서 새로운 기법에 들일 시간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기적 수업의 워크북으로 어떤 문장이나 그날의 레슨을 종일 묵상하기만 하면 됐다. 이 기법의 힘은 용서 기제를 활용해 죄책감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 항복 기제도 마음속으로 종일 말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도구가 함께 효과를 발휘했다. 항복하기와 용서하기가 동시에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마음속 압력을 완화하는 법을 마음이 알고 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온갖 쓰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놀랄 만큼 아주 풍성하게 올라온다. 생겨난 시점에서는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던 생각과 감정이 되돌아왔다. 삶이 너무 바빠 챙길 시간이 없었던 생각과 감정이었다. 감압 과정이 스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때 발견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은 죄책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감정과 생각을 아우르는 죄책감은 끊임없이 억제된다는 점이었다. 즉,
단순히 분노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실제 감정은 분노와 죄책감이다.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마음이 세상과 세상 일,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죄책감이 끝없이 올라오는 근원이다. 죄책감 자체가 부정적 감정을 낳고 부정적 감정도 그 자체로 죄책감을 낳는다. 이 치명적 조합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며 병과 불행이 만연하는 것이다. 죄책감이 없는 곳이 없다 보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지금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서 더 이상 죄책감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일반적인 마음은 죄책감을 어떻게든 세상에 투사한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에게 즉 내면의 죄책감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한 까닭이다. 여기서 독재자들이 권력을 얻기도 한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조종해 그들의 죄책감을 쏟아내기에 딱 좋은 표적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무시했다는 점도 발견했다. 억제한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 위로 분노가 올라왔다. 좌뇌 성향의 사람에게 감정이란 사리와 논리, 합리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거기에다 감정은 여자나 아이들, 예술가 타입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발상까지 겹쳐 있었다. 감정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임상면에서 분석할 문제로 삼았다. 내면에서 감정이 생기면 꼬리표를 붙이고 대충 분류해 서류처를 해놓듯 치워버렸다. 놓아버림 기법을 행한 초기에는 반발이 생겨 감정을 혐오한 나머지 감정 다루는 일에서 큰 두려움을 겪은 기간도 있었다. 과정 중 받아야 했던 고통이 모멸처럼 느껴졌다. 이로 인해 자아 개념을 바꿔야 했다. 지적 능력과의 동일시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는 유기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 계속 현실을 부인하면 기법의 효과가 없을 것이었다. 오래지 않아 감정이 들어도 상관없게 되었다. 놓아버림 기법에서는 유일한 탈출법이 감정을 인정해 포기하는 것인데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수월해졌다. 내면에서 감정에 직면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터널 끝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겼다. 기법을 사용한 지 며칠 만에 위장관 끝부분의 상태가 저절로 신속하게 호전되어서 수술이 취소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수년 내지 수십 년간 있던 증세들이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편두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요통이 사라졌다. 몸이 더 가볍고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며 감정 압박이 격심해졌다. 엄청난 출혈과 함께 개시렴이 심각한 형태로 되돌아왔다. 내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는 대신 완전하게 항복했다. 복부에서 계속되는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았다. 감각에 이름이나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생각하거나 말하는 대신 감각과 경련, 통증과 하나가 됨을 느꼈다. 아무리 격심해도 감각에 저항하지 않았다. 면도날에 올라선 듯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감각과 감정을 인식해 항복했다. 꼬박 4시간 동안 항복했다. 4시간이 지나자 출혈이 멈추고 경련이 사라지더니 개시렴이 치유되었다. 나중에 몇 번 가볍게 재발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식으로 다루면 결국에는 발작이 가라앉으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항복 기제 자체가
엄중한 검증을 통과했다. 다른 모든 방법으로 실패한 일에서 항복 기제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항복 기제를 계속 적용하니 다른 장애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알의 경험이 생각을 대체했다. 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알은 우리가 알아보게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자 덩굴 온나무 알레르기가 나았다는 알미 있었다. 동시에 바로 그 이름, 덩굴 온나무라는 꼬리표가 그 자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자 신념 체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어떤 경우를 만나도 덩굴 온나무에 면역성이 있다는 알미 있고 나서 밖에 나가 덩굴 온나무를 건드리고 만지작거리고 화분에 담아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인터뷰에 가지고 가기까지 했다. 인터뷰의 주제는 자가 치유에 미치는 의식의 힘이었다. 어느 날 또다시 아는 상태를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차 하는 사이 강한 살충제 가스에 맞닥뜨렸을 때였다. 수년 동안 그런 유독가스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고 냄새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이 생겼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에는 문득 유독가스에 면역성이 있다는 알미 생겼다. 최근에 소독한 집에 들어가 유독가스를 아주 깊이 들이마셨는데 아무런 뒤탈이 없자 자유에 환호하는 기분이 순간 퍼져나갔다. 자유롭다는 것, 마음의 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순간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노예나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오래된 신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신념과 개념을 취소하자 유제품을 다시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 피 검사를 해보면 건강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당 과민증과 기능성 저혈당증이 사라지는 데는 1년이 걸렸다.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전히 재발하곤 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설탕이나 단 것을 먹은 뒤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할 때 그러했다. 한편 수년간 심하게 제약받았던 식단이 마침내 정상을 되찾았다. 개실험 때문에 금지된 씨앗류가 들어간 음식과 궤양과 대장염 때문에 먹지 못했던 온갖 음식은 물론 뜨거운 초콜릿 시럽을 얹은 아이스크림 썬데까지 먹을 수 있는 해방감이란. 기능성 저혈당증이 없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끝내는 수년간 금지되었던 온갖 단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중년기 증후군 또한 신념체계였다. 이 신념체계를 취소하고 항복하니 손발이 찬 증상이 없어졌다. 피로와 가변 우울증, 화를 잘 내던 현상도 없어졌다. 체력이 더 좋아지면서 몸으로 하는 일에는 무한하다 할 만한 참을성이 생겼다. 위중하던 증상은 끝을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병 몇 가지에 의식적으로 손을 대었다. 모소낭포는 그것에 대한 신념을 항복하자 6주 만에 사라졌다. 유스타키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늘 막히는 바람에 오른쪽 귀가 심하게 아프곤 했는데 바로잡는데 2년이 걸렸다. 그 증상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놓아버렸고 동시에 관이 오른쪽 관자놀이 뼈와 이루는 각도가 정상 각도로 바뀐다고 시각화했다. 이 병에서 유일하게 시각화를 사용했다. 2년 뒤에 병은 사라졌고 고도 변화에 따라 귓속 압력이 조절되는데 더 이상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목의 통증이 점차 사라져서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춤을 추면서 목 통증에 대한 모든 저항을 항복하니 곧 몸이 자가치유 자세와 움직임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내면의 척추 지압사가 척추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치유자가 척추를 재조정해주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러는 동안
손발의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와서 더 이상 손발이 차가운 일이 없어졌다. 손가락 끝의 진동장애로 인한 궤저의 위험도 병세가 역전되었다. 손가락 끝의 부드러운 부분이 다시 부풀면서 핑크색을 되찾았다. 손가락 끝에 타는 듯한 통증도 사라지고 감각이 돌아왔다. 그 전에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책장 넘기는 일도 못할 정도였다. 정도가 심한 병들이 치유되면서 그보다 가벼운 증상들을 살펴볼 에너지와 여유도 생겼다. 비듬은 이발소에서 옮아오는 것이라는 오래된 신념이 있었다. 신념을 항복하자 비듬이 없어졌다. 무좀의 원인을 호텔 방바닥에서 찾았던 신념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신념을 끊임없이 취소하자 무좀이 없어졌다. 어느 해의 추수감사절에 급성 통증 상황에 기법을 시험할 기회가 생겼다. 거대한 통나무가 왼발 위에 떨어져 발 앞쪽의 뼈를 모두 부러뜨렸다. 석고 붕대를 하는 대신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에는 댄스 플로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 발목을 심하게 삔 적도 있었는데 다치자마자 곧바로 통증 항복에 들어갔고 몇 분 만에 치유되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놓아버린 기법의 놀라운 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까지 치유가 된다고 하는 의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두통을 잦아들게 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혈액순환과 부러진 뼈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이나 고통의 경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뿌리 감정을 찾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비염이나 코골이가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찾기 어렵죠. 이때 이 비염에 대해, 코골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신념 체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젠가부터 비염이 심해졌는데 비염의 원인이 먼지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지를 많이 마시면 비염이 생긴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죠. 호킨스 박사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 신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신념을 믿음으로써 얻는 감정적 이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먼지 때문에 비염이 생긴다는 신념은 사실 먼지가 나를 공격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깔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 갔을 때 올라오는 찝찝함, 긴장감, 불안, 이 감정 자체를 피하지 말고 잠시 느껴봅니다. 먼지가 아니라 두려움, 불안 자체를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 안에 두려움이 일으킨 반응을 먼지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먼지가 두려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바깥의 먼지를 원망함으로써 내 책임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이득으로 얻고 있는 거죠. 실제로 먼지 있는 데 가면 비염이 심해져 라는 내 경험과 지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도 관찰됩니다. 이때 알아차려진 먼지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놓아버리고 내가 옳다는 욕구도 놓아버립니다. 모든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그냥 코 안의 간지럼, 열감, 순수한 에너지만 지켜봅니다. 신념을 놓아버린다는 건 먼지는 무해하다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먼지가 내 건강을 결정한다는 그 압도적인 믿음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겁니다. 신념이 사라지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과잉 반응을 멈추고 훨씬 더 건강하게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놓아버림 자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나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